재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하우스홀드 골드,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 저자 스티브 W. 프라이스. 가정용품 자산, 절대 마르지 않는 금광. 우리가 구매하려는 상품은 대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야 가치가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anyway money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anyway money란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말한다. 이것은 삶에 반드시 필요한 돈이므로 우리는 최소한 이 정도 수입은 있어야 산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100개를 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매일 일상생활용품을 쓰며 살아간다. 예를 들면 우리는 세제, 청소도구, 화장품, 미용용품, 비타민 보충제 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인터넷, 와이파이, 전화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갖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다. 이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 지불한 돈이 100% 되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지불하는 돈을 돌려받는 전략과 같은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내가 이 책을 쓴 것이다. 단순한 리베이트가 아닌 현금 흐름에 주목하라. 지금 내가 가르쳐주려 하는 전략은 디스커버 카드가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느냐 쓴 비용을 왜 돌려받지 못하는가 라고 말하는 맥락과 비슷하다. 정말 왜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 이 책에서 나는 디스커버 카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짚어본다. 가정용품 자산 개념을 잘 활용하면 당신은 구매한 제품과 서비스에 따른 리베이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물론 현금 흐름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것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말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배워 실제로 적용할 경우 당신의 소비는 단순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부를 창출하는 금광이 될 것이다. 가정용품 자산의 핵심은 간결성에 있다. 당신이 꼭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니 모두가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을 기반으로 당신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기회를 얻고 싶지 않은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는 것은 어떠한가? Anyway Money 속에 대학을 졸업한 뒤 계속 임대주택에 살던 나는 세를 내는 것이 지긋지긋해서 대출을 받아 낡긴 했지만 아담한 집을 장만했다. 나는 저녁 시간과 주말에 그 집을 직접 수리했고 1년 뒤 수익을 남기고 팔아 넘겼다. 그리고 그 수익에 대한 대출한 돈을 보태 환경이 더 좋은 동네에 있는 큰 집을 구매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것은 내가 첫 번째로 애니웨이 머니를 접한 일이었다. 나는 어차피 집은 필요하고 집세와 담보대출 비용 같은 상황이라 계속 집세를 내기보다는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해 자산을 소유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했다. 내 집을 소유하면 그때 따른 자산 증식은 모두 내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던 때의 경험은 상당히 긍정적이었다. 그 경험을 살려 나는 부동산에 계속 투자했고 현재 수십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몇 채의 아파트와 세 채의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물론 나는 지금도 큰돈을 벌 기회를 틈틈이 엿보고 있다. 주택을 소유해 임대해주면 굉장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일단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자산을 증식해주고 매달 인플레이션 영향을 덜 받으며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해마다 수입이 더 늘어난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투자다. 백만장자의 70%가 부동산으로 부를 쌓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아무튼 살아가려면 집은 꼭 필요하고 그 필요를 충족시키려 할 때 임대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나 실수요자로서 집을 구매하는 것과 달리 자산 투자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다. 그것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다른 개념으로 부동산 소유 자금뿐 아니라 필수적인 지출, 이를테면 인테리어비나 긴급 수리비 등의 비용도 필요하다. 가령 자녀에게 중고차를 선물할 때나 주식시장 또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투자금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투자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가정에서 이런 투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집에서 자본을 만나게 된 계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을 물려받은 나는 부모님의 자산을 청산하는 일을 도맡았다. 나는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부동산 관련 문서를 들여다봤는데 그중 2개의 문서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문서는 부모님이 집을 4만 달러에 내놨을 때 기록한 결산 문서였다. 2번째 문서는 부모님이 구매한 가구, 옷, 액세서리 등을 판매한 경매인이 기록한 최종 회계 문서로 총 1만 달러 이상이었다. 이걸 보고서 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살림살이도 재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을 소유하면 자산이 증식되므로 임대하는 것보다 집을 소유하는 것이 낫다. 그런데 집이 자산이듯 집 안에도 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 역시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때의 생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월세를 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내 집을 바탕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집이 자산을 증식하든 가정을 유지하는 살림살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아무도 가정용품이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한 달에 보통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 이상 지출한다. 문제는 수백만 명이 일상생활을 용품에서 자산을 창출하지 못하고 해마다 1조 달러 정도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커다란 낭비인가. 금강을 손에 쥐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 말이다. 가정용품 절대 없어지지 않는 금광. 당신의 가정에 얼마만큼 자산이 숨어 있는지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소유주의 보험증권을 보면 개인 자산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그 보상 내용이 잘 나와 있다. 나는 내 집의 보상액이 9만 7천 달러에 달한다는 기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우리 집의 내구 소비재, 한번 사면 비교적 오래 쓰는 물품, 즉 가구, 옷, 침구, 공예품 등의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내가 소유한 살림살이 자산은 9만 7천 달러 이상이다. 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품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용도가 다하면 늘 새로운 물건을 구매한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딸아이에게 새 컴퓨터를 사주었고 오래된 VCR을 다목적 DVD, VCR 플레이어로 바꿨다. 내가 사용하던 침대 블라인드도 천장에서 바닥까지 닿는 커튼으로 바꿨다. 나는 한 달에 50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을 들여 일상 생활용품을 사들인다. 서너 명의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분명히 나보다 2~3배는 더 지출할 것이다. 가정용품이 절대 마르지 않는 금강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자산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확실한 사실에 주목하라. 어쩌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자산을 늘리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 투자에서 기대하는 만큼 이익을 얻고 있는가?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당신이 절대 마르지 않는 금강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 당신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낚아채도록 방치해두고 있는 셈이다. 당신은 해마다 가정용품을 사들이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확실하고 정확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인의 70%는 주택의 자산 증식 효과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에 힘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가정용품도 자산을 창출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자산이 소유한 자산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데 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당신은 어차피 주택 임대료나 주택 대출금을 지불할 테고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는데도 돈을 쓸 것이다. 만약 내 집이 자산을 증식해주듯 당신이 일상생활용품을 사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제부터 나는 이 책에서 대다수가 간과하는 부를 창출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생각이다. 가정용품 자산은 애니웨이 머니 회복 프로그램.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인 애니웨이 머니는 오늘날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이 평범한 사람도 자신의 꿈을 실현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미 가정용품 자산 개념을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본업으로든 부업으로든 애쓴 만큼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래의 꿈과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 간단하고도 확실한 전략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당신이 가정경제를 잘 관리하고 미래를 꼼꼼하게 계획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것이다. 어차피 돈을 쓰지 않고 살 수 없는데 당신은 얼만큼 돈을 벌고 싶은가? 2,000달러, 1만 달러, 10만 달러 아니면 그 이상인가? 당신의 꿈과 목표가 무엇이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정용품 자산 개념을 활용하기 바란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적용해 꿈을 이루고 있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이 소유한 가정용품 모두 당신의 자산이다. 그 가정용품 관리하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당신의 가정용품을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가정용품을 그냥 소비만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자산으로 바꾸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고 정확한 것을 본다.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해 도박처럼 허황된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실에 따른다.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든 골드러시 세대처럼 카지노나 복권, 법정에서 승리해 부자가 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구의 100%, 즉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100달러나 1000달러를 가정용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이것은 확실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아닌가? 당신의 집안에 금강이 숨어 있다. 1848년 1월 14일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인근에 목재소를 짓던 제임스 마셜이 용수로를 살펴보다가 갑자기 동료들에게 외쳤다. 이보고 애들, 내가 금을 발견했네. 뭐라고? 당시 문명의 전초지나 다름없는 세인트루이스에도 무려 3,200km나 떨어져 있고 사람도 별로 살지 않던 그곳에 십자군 전쟁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대이동을 만들어낸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서부에서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은 금세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매주 수천 명이 벼락부자를 꿈꾸며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다. 교통편이 좋지 않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말, 범선, 기선, 마차, 수레, 노새를 타고 왔고 최후의 수단으로 걸어오는 사람도 있었다. 1853년에는 골드러시가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25만 명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들었다. 심지어 하룻밤 만에 텐트가 늘어선 도시가 생겨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몇 개월 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샌프란시스코의 소규모 항구 도시는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흥도시로 거듭났다. 캘리포니아에서 한탕하거나 망하거나 사람들은 골드러시에 어느 정도로 전염되었을까? 샌프란시스코 신문의 제1면에 금이라는 헤드라인이 뜬 지 몇 시간 후 모든 기자가 금강을 찾으러 떠나는 바람에 신문사가 문을 닫았다. 금을 발견하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아 상점 주인들은 직원의 임금을 4배로 올려 일을 그만두지 않도록 힘써야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해는 선원들이 금을 찾아 떠나는 바람에 100개가 넘는 배들이 오가지 못하고 뒤엉킨 채 방치되어 있었다. 금을 발견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는 과장된 것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세크라멘토 계곡의 강바닥에 흩뿌려진 사금을 채취해 하루 50달러에서 500달러 상당의 돈을 번 운 좋은 사람은 25만 명 중 몇천 명에 불과하다. 더구나 운 좋게 부자가 된 광부가 한 명이면 100명은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금을 채취하다가 전염병으로 사망했다. 운 좋게 금을 많이 채취해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목장을 구입한 사람이 한 명이라면 운 없는 1000명은 카드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거나 저질의 위스키를 바가지를 씌운 값에 사느라 돈을 탕진하고 말았다. 골드러시 소동이 가라앉자 금을 찾으러 간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캘리포니아에서 한탕하거나 망하거나 라는 생각으로 몰려든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파산하고 만 것이다. 골드러시의 진정한 승리자는 소매업자,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알거지가 되었지만 그들에게 물건과 서비스를 판매한 상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소매업자들은 어마어마한 인파 덕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다. 샘 브레너는 수천 킬로그램의 모래와 자갈을 채로 걸러서 몇 그램의 금을 얻는 것보다 광부들에게 물건을 파는 것이 더 수익성 높은 일이라는 것을 인식한 최초의 사업가였다. 브레너는 세클라멘토에서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금을 발견했다는 말에 쏙쏙 나올 때 브레너는 사금을 사서 가죽주머니에 넣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다. 그리고 가장 번화한 거리를 누비며 금이 든 주머니를 흔들어 보이며 세크라멘토에서 발견한 금이다 라고 외쳤다. 며칠 만에 수백 명의 남자들이 금을 채굴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사러 브레너의 가게로 몰려들었었다. 그의 가게에는 곡괭이, 삽, 그릇, 냄비, 옷, 텐트, 침낭, 초, 커피, 부츠, 비누 등이 있었다. 브레넌이 세클라멘토에서 금을 채굴하는 수많은 광부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골드러시가 붐을 이루던 몇 년 동안 브레넌의 가게에는 하루에 5,000달러의 매상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세클라멘토에서 장사한 그의 친구는 브레넌의 사업 수완을 칭찬했다. 브레넌은 캘리포니아에서 확실하게 행운을 잡은 사람이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필요하는 물건을 구비에 적당한 가격에 판매했다. 확실한 사실을 보라. 우리는 부유한 소매업자 골드러시 열풍에 휩쓸려 일확천금을 노리던 수십만 광부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 다음과 같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사실을 본다. 그들은 금광이나 도박 같은 것으로 벼락부자가 되는 허황된 꿈을 쫓지 않고 확실한 사실을 따른다.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샘 브레넌과 여러 소매업자들은 진짜 금은 세크라멘토 계곡이나 강바닥이 아니라 광부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는 일에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마디로 그들은 확실한 사실을 본 것이다. 결국 브레넌과 소매업자들은 그들이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었다. 세크라멘토로 몰려든 광부들이 먹고 살려면 생필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 열풍이 불던 때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성공한 사람들은 확실한 사실을 찾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한다. 1849년 광부들도 그들 중 극소수만 부자가 되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금을 캐는 광부들도 먹고 살려면 생필품이 꼭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100% 확신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바로 옆에 100% 보장된 기회를 나누고 100만 명 중 한 명만 가능한 벼락부자의 꿈을 꾼 것일까? 이 벼락부자가 되려는 욕심에 눈이 멀어 확실한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오늘날 벼락부자의 기회로 여겨지는 곳은 캘리포니아의 금광이 아니라 3리터라 불리는 것이다. 그것은 라스베거스 복권 소송을 의미한다. 다음 장에서 이 3L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3L. 그러나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몰려드는 골드러시 세대처럼 카지노나 복권, 법정에서 승리해 부자가 될 기회를 잡는 사람은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확실한 것은 인구의 100%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한 달에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지출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확실한 것을 잡을 기회를 제공한다. 당신의 눈앞에 있다. 금발의 두 여인이 강을 사이에 두고 양쪽 둑에 서서 대화하는 농담을 들어본 적 있는가? 한 여인이 반대쪽에 서 있는 다른 여인에게 소리쳤다. 이봐요, 어떻게 하면 그쪽으로 건너갈 수 있지요? 그러자 맞은편에 있던 여인이 강을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당신은 이미 그쪽에 있잖아요. 내가 가정용품에서 금을 캘 수 있다는 개념을 설명할 때 느끼는 기분이 바로 이렇다. 당신을 금을 캐기 위해 강을 건너 맞은편으로 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이미 그 맞은편에 있고 손만 펴면 눈앞에 금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해해야 할 일은 눈을 크게 뜨고 확실한 사실을 보는 일이다. 당신의 집안에는 돈이 되기를 기다리는 품질 좋은 금이 가득 있다. 가정용품에 숨어있는 금의 개념을 얘기하자니 목사 러셀 코넬이 저술한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 그 머리말에 나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가난한 농부가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평생 바쳐온 대륙을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단 하나의 다이아몬드도 찾지 못한 채 돈 한 푼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후 죽고 말았다. 어느 날 목사가 농부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했다가 벽난로 위에서 번쩍이는 커다란 돌을 발견했다. 그는 농부의 아내가 그 돌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물었다. 농사짓는 밭에서 이처럼 이상하게 생긴 돌이 잔뜩 깔려 있어요. 목사는 그녀에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돌이 바로 다이아몬드예요. 라고 일러주었다. 동부의 가족은 이미 다이아몬드 땅에서 곁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역시 집에서 거대한 양의 금을 캐낼 수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농부처럼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부자가 되려면 라스베가스처럼 화려한 곳에 가서 도박을 하거나 편의점에 찾아가 운에 좌우되는 복권을 구입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가정에서 금을 캐내는 방법을 알려주기 전에 왜 150년 전에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열풍으로 시작된 벼락부자의 꿈이 아직까지도 존재하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왜 많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새길로 샜는지 그 이유도 덧붙여 알아보고자 한다. 오늘날까지 만연하는 한탕주의 골드러시 사고의식을 내가 왜 21세기 바보들의 금이라고 하는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다. 벼락부자를 꿈꾸며 주사위를 굴리고 있는가? 오래전 마치 폭죽처럼 터졌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5년 동안 불꽃을 내뿜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드러시 메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대가 바뀔수록 점점 더 기세가 커지고 있다. 왜 그럴까? 아이러니하게도 골드러시는 경제 분야가 아니라 문화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광부의 곡괭이가 암석을 산산조각 낸 것처럼 골드러시는 일반적인 부창출 패러다임을 박살낸 것이다. 골드러시 이전에 사람들은 부를 창출하려면 평생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긴 실제로도 그랬다. 등골이 빠지도록 힘들게 일해야 농장이나 목장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골드러시 이후 사람들은 장기간에 걸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운이 좋으면 한순간에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골드러시는 미국인이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놓았다.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바람은 근면하게 일해서 점진적으로 부를 축적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청교도 윤리를 바꿔놓았다. 즉 골드러시의 여파로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생겨났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벼락부자가 될 기회가 있고 용기와 행운은 성실함과 전략만큼 중요하다는 믿음이다. 요행심리 유산은 흘러갔다. HW 브랜드의 평가는 정확했다. 골드러시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파일을 한 입에 베어물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던 점에서 말이다. 실제로 골드러시 시절에 부자가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그런데 성공한 소수의 강부에 대한 소문이 한껏 부풀려져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세상과 단절된 채 횡재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키워갔다. 한마디로 골드러시는 미국인의 뇌리에 벼락부자의 꿈을 강하게 새겨놓았다. 벼락부자의 꿈을 꾸며 골드러시 열풍을 일으킨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남겨준 유산은 요행심리다. 안타깝게도 그 유산은 15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 결과가 오늘날 수백만 명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를 하거나 복권 혹은 소송을 향해 주사위를 굴리고 있다. 이제 골드러시 세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지금 멈추지 않으면 골드러시 세대가 그랬듯 많은 사람이 낙담하고 좌절하거나 파산하고 말 것이다. 골드러시 세대는 벼락부자의 꿈을 안고 캘리포니아로 몰려들었지만 대부분 파산했다. 반면 소매업자들은 현명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 물론 오늘날에도 벼락부자의 대명사로 알려진 복권 당첨이 되는 행운을 거머쥐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행운의 주인공은 이상하게도 당신이 아니다. 이제 한탕을 노리며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터무니없는 아메리칸 드림에 돈을 허비하지 말자. 대신 골드러시 시대의 소매업자가 한 것처럼 실제적인 것을 바라보고 확실한 기회를 잡자.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 터무니없는 아메리칸 드림은 흘러보내고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을 생각해보자. 여기서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은 지리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국한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 세기 동안 아메리칸 드림은 전 세계의 모든 자유국가로 번져나갔다. 비록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 개혁 시절에 등장해 자유기업을 통해 성장했으나 그것은 지난 200여 년간 지구상의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고 수억 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오늘날 아메리칸 드림은 진정으로 전 세계적인 아메리칸 드림으로 불리고 있다. 자유사상을 지닌 사람과 자유시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을까?
골드러시 이전의 사람들은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인내하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유효성이 입증된 방법을 활용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골드러시가 구축한 벼락부자 패러다임이 성공에 대한 전통적인 방식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력하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려는 패러다임을 부추기는 존재가 바로 정부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위험한 빗달길에 기름칠을 하고 있다. 노력하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려는 패러다임을 부추기는 것은 라스베가스 카지노와 복권 그리고 소송이다. 3L을 추종하는 게으름뱅이들은 일하지 않고 낙원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슬프게도 3L은 열대우림의 대나무처럼 쑥쑥 성장하고 있고 더불어 정원사로 나선 국가가 이것을 열심히 가꾸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0년 네바다 주와 뉴저지 주 외에 50개 주에서 도박을 금지했으나 지금은 28개 주에서 합법화되었고 매년 600억에서 7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뿐 아니라 10%씩 성장하고 있다. 도박이 성행하면서 가정 파괴, 파산, 결손 가정, 기타 사회 문제가 끊이지 않지만 미국 정부는 아메리카 원주민에게 카지노를 열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이는 도박 산업으로 각 주가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23개 주에 87개의 도박장이 있고 특히 라스베가스와 애틀랜틱 시티보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카지노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종사하는 도박 산업에서는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멀리 내다볼 줄 모르는 정치인들 탓에 합법화된 도박은 이제 미국에서 주요 성장 산업이 되었다. 오늘날 미국 가정의 90%는 카지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살고 있고 미국인들은 카지노에서 해마다 250억 달러 이상을 소비한다. 사실 도박은 커다란 비즈니스로 매년 성장하고 있다. 미국인은 복권에서도 매년 400억 달러를 쓰므로 이것을 카지노에서 쓰는 250억 달러와 합하면 매년 무려 650억 달러를 도박에 사용하는 꼴이다. 이 얼마나 엄청난 돈인가. 그러면 미국인이 도박에 쓴 돈과 가정용품을 구매하는데 지출한 돈을 비교해보자. 와, 도박으로 쓰는 돈보다도 우린 대체 얼마야? 650억 달러인데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550억 달러. 진짜 쓰는 게 많아. 미국인이 컴퓨터와 그 관련 용품보다 도박에 더 많은 돈을 쓰고 TV, VCR, DVD 플레이어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도박에서 돈을 쓴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은가? 나는 생필품이 이렇게 많은 게 놀라운데 이것은 분명 사실이다. 슬픈 현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쫓다가 파산하는 기차에 올라타고 있다는 점이다. 소송 3L 중 또 다른 복권. 복권과 라스베거스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긴 하지만 소송에 비하면 그것은 비교하는 것조차 무색해질 정도다. 런던 보험회사 로이드 회장 로드 레빈에 따르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인이 불법 행위와 관련해 제도권 시스템을 이용하느라 쓴 비용이 100배나 증가해 1년에 3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그 재판 비용은 모든 근로자가 임금에서 공제한 5%의 세금과 거의 동일하다. 레빈은 이렇게 말했다. 소송을 남발하면 결국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 보험회사들이 재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권으로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생각을 충분히 비웃음으로 살만하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고도 벼락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꿈을 꾸는 사람은 소송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다음은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송이라고 생각하는 4가지 사례다. 캘리포니아 사는 한 남성이 지역 도서관을 상대로 150만 달러를 청구하는 소송을 했다. 땡땡땡땡땡땡. 이게 꼭 굳이 읽어야 하나. 하여간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네. 꿈을 빼앗는 도박을 멈춰라. 자, 도박하는 우리는 관계가 없고. 스텔스 자산, 집안에 숨어있는 금 찾기. 요거를
간단한 수수께끼 하나 풀어보자. 집채만한 한 크기의 새처럼 하늘을 날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가? 그것은 바로 스텔스 폭격기라 불리는 군용 비행기다. 그 이름은 본래 B2 폭격기인데 저그 레이더에 감지되지 않는 특징 때문에 스텔라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스텔라라고. 스텔스 폭격기의 표면은 불규칙한데 이는 전파를 레이더 안테나로 되돌려보는 대신 대기권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덕분에 스텔스 폭격기는 집채만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 그럼 이와 비슷한 수수께끼 하나만 더 풀어보자.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가치가 수만 달러에 이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정답은 스텔스 자산이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즉 소매점에서 구입한 집 안의 모든 물건을 스텔스 폭격기와 그 가치가 비슷하다. 그 소매 자산의 가치는 집채만큼 거대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들의 마음속의 레이더에 그것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집안에 늘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보면서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산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집안의 소유물을 스텔스 자산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자산은 실제로 존재하고 또 거대하다. 단지 당신의 낡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그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뿐이다. 우리 주변의 자산에 숨어있는 가치를 알아채지 못하면 그 가치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렇지 않은가? 마음속에 레이더를 개선하고 부를 창출하라. 소량의 세제로도 큰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세탁용 세제. 스텔스 자산을 살펴보면 거실과 주방, 침실과 화장실, 부엌, 차고 등으로 해서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연간 총수입 5만 달러고 오늘날 평균 직구모는 이렇고 평균 지출 이런 식으로 가처분 소득. 이 통계는 미국 가정에서 한 달에 고정비용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 가정은 매년 9,250달러를 지출한다고 한다. 자, 이들이 구매하는 것은 무엇일까? 대부분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한 가정마다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에 사용하는 비용은 평균 이렇고, 자, 미국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구매하는 데 지출하는 평균. 소매자산은 각 가정당 한 달 770달러. 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소매자산을 넘겨주는가? 당신이 상점에 가서 9,250달러어치의 일상생활용품을 구입하는 것은 스스로 누군가에게 자산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다. 당신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집안의 자산을 살펴봐야 한다. 당신 집안의 자산뿐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가정 내에 존재하는 수천만 달러 상당의 자산에도 주목하라. 어마어마한 1조 1,000억 달러의 기회. 1조 달러의 기회를 잡아라. 오늘날 매스컴에서 100억이라는 말을 흔하게 사용한다. 그러나 100억이 실제로 얼마나 큰 돈인지 선뜻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게 좀 풀어보자. 100억은 10억이 10개 있는 것이다. 1조는 100억이 100개 있는 것과 같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일상생활에 이제 일상생활용품의 가치가 보이는가?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소매자산으로 당신의 그 가정용품 건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즉, 당신이 먹고 살기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트렌드와 친해져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모두 스텔스 자산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금액이 풍부한 두 가지 트렌드가 있다. 그것은 고령화 시대의 나쁜 식습관으로 특히 나쁜 식습관은 체중을 늘리고 건강을 악화시킨다. 이 두 가지 트렌드는 끊임없이 소비가 일어나고 미래에는 그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세계적인 소비재 제조업체인 P&G는 이러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미용과 건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커다란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용 제품에 대한 예측. 갈수록 출산율은 줄어드는 반면 사람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일본과 서유럽이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에 태어난 인구가 많은 미국에서는 매일 1만 명의 미국인이 50세가 되고 있다.
이 추세로라면 30년 내에 5명 중 1명, 즉 7천만 명이 65세 이상 되어 새로운 노인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노령화 사회는 일상생활용품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먼저 미용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남자나 여자 모두 모이스처라이저, 선크림, 주름 개선제, 클렌저, 마스크, 바디로션 같은 피부 노화 방지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문 생산 화장품과 치아 미백제, 올워스나 몽고메리처럼 역사가 오래된 가게가 문을 닫는 와중에도 소매업은 여전히 제품 유통과 서비스 제공에서 우세한 사업 모델이다. 상점에서 쇼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집 안에 들어와 돈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소매점에 가는 것은 당신의 가정용품 건강을 모르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내주고 그가 모든 이익을 취하도록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매라는 말은 소량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존속해온 소매업은 오늘날에도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올워스에서 월마트로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1800년 후반까지도 소매업은 부부가 함께 밀고 다니는 작은 손수레나 자판의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1880년 올워스가 5&10센트 스토어라는 간판을 걸고 할인 소매점 개념을 도입하면서 소매점은 새로운 형식으로 바뀌었다. 1870년대 후반 미국 중서부의 소매점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그것은 소매업자들이 5센트 판매대를 만들어 놓고 재고 상품을 올려놓고 동일한 가격, 즉 5센트에 판매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변화됐구나. 주도권은 여전히 소매업이 쥐고 있다. 집이 자산 증식 수단이듯 가정용품도 그렇게 활용해라. 이제 지금까지 다뤄온 내용 중 핵심 사항을 잠시만 검토해보자. 소매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7조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일반 가정에는 먹고 사는 데만 반드시 필요한 일상 생활용품이라는 커다란 자산이 숨어 있다. 집이 당신의 자산을 늘려주듯 가정용품도 활용하기에 따라 수익을 창출한다. 당신은 집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용품은 누가 소유하는가? 만약 당신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소유주로서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집안에 있는 가정용품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누가 소유하는가?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라는 소매 자산으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소매업자다. 당신이 소매업에서 돈을 쓰면 그곳이 한 달 할인 매장이든 온라인이든 호화로운 백화점이든 낡은 공장 같은 아울렛이든 당신이 그들에게 돈을 지불할 때마다 소매업자가 가정용품 자산을 가져가도록 해주는 셈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소매점에서 쇼핑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의 가정용품에서 돈을 빼가도록 허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쉽게 말해 소매점에서 쇼핑할 때 당신은 자발적으로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캐가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심지어 집 안으로 초대해 아예 가져가게 하는 것과 같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당신은 은행원을 집으로 초대해 당신의 자산을 가져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당신은 소매업자를 초대해 당신의 가정용품 금광에서 금을 캐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인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당신은 집안에 있는 모든 자산을 부를 창출할 기회를 준다. 그렇다면 왜 소매상들이 당신에게 일상생활용품을 팔기 위해 그토록 열성을 다하겠는가? 내 말이 틀렸는가? 이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다. 이제라도 가정용품 금강을 다른 사람에게 내줄 것인가? 내줄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거기에 금을 캐야 한다. 그 확실한 사실에 눈에 보이지 않는가? 당신이 가정용품 금강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당신이
잘 모르는 소매업자가 아니라 당신이 가정용품 금강을 소유해야 한다. 당신이 집안에 있는 자산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위해 돈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은 단순한 진리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집안에 있는 자산은 터무니없이 다른 사람의 부자로 만들어주고 만다. 그러면 누가 당신의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캐내 마이다스 왕보다 더 부자가 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알아보자. 그것도 바로 당신 코앞에서 말이다. 세계 속의 월마트 전략. 월마트가 대형 유통 기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업이 얼마나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매주 약 1억 명의 고객이 월마트에서 쇼핑하기 위해 몰려든다. 요즘 쿠팡 같은 거지. 마켓컬리 쿠팡. 참, 이제 마트의 시대도 끝났고 인터넷 쇼핑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주잖아. 아메가. 자,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가정용품 금광 장벽 없는 자신만의 월마트, 이거라는 거지. 월마트가 그토록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들의 사업 모델을 모방하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사업을 시작하는데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다. 월마트는 매년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다. 그런데 그 정도 매출을 올리려면 2,91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필요하다. 월마트는 거대 기업이고 지금도 성장하고 있지만 총 비용 역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월마트가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땅을 대량으로 구입하고 비행기 경납고 규모의 매장을 지어야 한다. 또한 3만 명이 넘는 납품업자들에게 받은 물건으로 매장을 채워야 하며 수백만 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다 지역별로 거대한 창고를 지어 물건을 구입하고 보관 및 운송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백 개 도시의 신문과 TV에 광고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월마트와 경쟁할 만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K마트가 도전했다가 실패했다. 사실 당신은 소매업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소매업자가 당신 집안의 가정용품과 금강을 갖는 대신 어떻게 하면 당신이 금강을 챙길 수 있는지 알려주고자 한다. 먼저 소매업자가 아니라 당신이 금강을 갖도록 당신 가정용품 금강에서 소매업자를 쫓아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좋다. 이제부터 당신이 소매업자를 쫓아내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들려주려고 한다. 좋다. 이제부터 당신이 소매업자를 쫓아내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들려주고자 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이 금강을 갖는 방법이다. 그럼 시작해보자. 당신은 소매업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소매점에서는 일하는 대부분의 판매원은 판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당신이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매점에 갈 때 이미 자기 자신을 판매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니 말이다. 당신이 소매점에 가는 이유는 소매점에서 당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지 당신에게 무언가를 판매할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사실상 소매업자는 제조업체와 당신 사이의 중개인에 불과하다. 그 중개인이 당신의 집안에 있는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캐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소매업자가 아닌 당신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 그들을 몰아내고 싶지 않은가? 당신이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소매점에 가거나 온라인 거래를 하는 대신 공급업체 혹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겠는가? 그게 더 좋은 일 아닌가? 물론 당신이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모든 제품을 관리는 그들이 해주면서 당신이 필요로 할 때 상품을 배송해준다면 어떻겠는가? 그게 더 좋은 일 아닌가? 물론이다. 공급업체가 당신이 구매하는 모든 제품을 할인해주고 원활할 때 환불까지 해준다면 어떻겠는가?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가정용품, 금강의 개념을 공유하고 그들이 가정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마다 공급업체에서 당신에게 커미션과 보너스를 준다면 어떻겠는가? 그게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물론이다. 지금까지 말한 더 좋은 내용을 가정용품 금강 개념을 잘 보여준다.
가정용품 금광이란 곧 매장 없는 자신만의 월마트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수십억 달러의 총 비용 없어도 당신은 월마트를 소유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P&G를 소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신은 실직이나 파산, 그 밖에 어떠한 위험 부담 없이 소비재 공급 파트너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가가 얻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말 좋은 일 아닌가? 물론 그렇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 없는 애니웨이 머니에 집중하라. 가정용품 금강을 자기 소유로 만들 때 무엇보다 좋은 점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애니웨이 머니를 기초로 한다는 사실이다. 당신의 소매 자산은 대부분 일상생활용품이며 이것은 정기적으로 재구매를 해야 한다. 가정용품은 대개 생필품이라 어차피 애니웨이 머니로 구매한다. 말 그대로 수백 가지에 이른 일상생활용품은 선택 품목이 아니라 필수 품목이다. 청소도구는 선택 품목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건강과 미용 제품은 선택 품목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지금 같은 패스트푸드 시대의 건강 보조식품은 선택 품목이 아니라 필수 품목이다. 필수품의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모든 가정에서는 필수품이 떨어지면 그것을 재구매하기 위해 매주 또는 매달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지출한다. 바로 여기에 금광이 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지출해야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금을 캐낼 금광이 있는 것이다. 이윤을 창출하기까지 막대한 추가 자본이 필요한 전통적인 사업과 달리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사업은 전적으로 애니웨이 머니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소매점에 하나 열 계획이라고 생각해보자. 당신은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 프랜차이즈를 고려할 것이다. 이때 첫 고객에게 처음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생각해보자. 먼저 프랜차이즈 가입비를 지불하고 매장을 임대해야 한다. 또 선반에 진열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가게에 오픈을 광고하고 직원들에게 월급도 주어야 한다. 이 모든 선행 투자 비용을 계산해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달러가 필요하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더구나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한데 그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미안하지만 이건 사양한다. 반면 집안의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사업은 그와 정반대다. 그 사업은 애니웨이 머니를 기반으로 하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다. 살아가려면 어차피 가정용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강을 채굴하는 사업이 좋은 기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들어가는 자본은 없지만 그 성과는 매우 크다. 내가 가정용품 금강을 매장 없는 월마트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신은 거대한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월마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많은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업과 달리 가정용품 금강 개념은 당신에게 경제적 위험 부담을 주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면 당신은 하루 종일 매장을 지키며 일해야 한다.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캐내는 사업은 당신의 사업을 소유함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사업에 전적으로 얽매일 필요가 없이 당신이 원하는 수준에 맞춰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캐시백 플랜이다. 이것은 선택하면 당신의 일상생활용품을 공급업체나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그리고 할인이나 리베이트 방식으로 현금을 돌려받는다. 둘째는 캐시플로우 플랜이다. 이 플랜에서 당신은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망을 구축하거나 가정용품 금강 개념을 다른 가정과 공유함으로써 현금을 벌어들인다. 이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가 일어나면 커미션과 보너스를 받는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가정용품 금강을 소유하는 방법. 만일 대학에 다니는 당신의 아이가 자신의 전공에 대해 캐캐묵은 학문이라고 떠벌려도 학문의 길을 희석한다는 이유로 혼내지 마라.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전략이 9점 마케팅을 실행하는 아이를 칭찬하라.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9점 마케팅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1950년대에 마케팅 전문가들은 9점 마케팅을 두고 소비자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접하도록 만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수입원을 다양화해라. 왜 사람들이 자신의 수익을 다양화하려 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 또한 지금은 첨단 기술이 빠른 속도로 낡은 모델을 없애고 새로운 모델을 받아들이는 세상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팩스가 마치 핫케이크가 팔려나갔다. 덕분에 팩스 제조업체와 판매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팩스는 타자기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제 수입원을 다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기술은 우리 사회를 매우 빠른 속도로 바꿔놓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로테크 제품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제품 중에 더 실용적이라서 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상품도 있다. 예를 들면 연필이 그렇다. 어느 날 유명 디자인 잡지 기자가 영화 스타워즈를 각색하고 제작한 루카스 필름의 디자인 감독 더그 차잉에게 21세기에 가장 가치 있는 발명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가장 단순한 도구인 연필입니다. 연필은 21세기에 실현한 기술적 성장을 묘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필을 통해 아이디어를 고안하고 대화하고 기록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생각을 체계화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연필은 사용이 간편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죠.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로테크인 연필에는 하이테크인 인터넷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이점에 있다. 연필은 싸고 작으며 휴대하기가 간편해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와 달리 부러지면 깎아서 바로 쓸 수 있다. 아무리 하이테크 기술이 발달해도 연필의 쓰임새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가정용품 금감 개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비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 같은 하이테크 제품에 열광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한 하이테크 제품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물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청소용품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건강보조식품은, 샴푸는, 가구는 선반 위에 있거나 캐비넷 안에 들어있는 수백 가지의 생필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로테크도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로테크인 제품은 연필로 미래의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스케치할 수 있듯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과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글로벌 경제에 계속해서 연료를 공급할 것이다. 오늘, 내일, 그리고 영원히 말이다. 가정용품 근광인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 수요는 당신의 가정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 매년 수백만 명이 전 세계의 가정에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공급해 수십억 달러를 벌고 있다. 당신도 가정용품 근광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어떠한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는다. 모든 가정에 매달 구입하는 가정용품을 기반으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좋은 수입원 다양화 방법이 또 있을까? 그것은 당신의 수입원을 다양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은가? 가정용품 근광에서 금을 캐는 독립적인 사업자가 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다.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당신의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라. 지금 당장. 시금석의 전설. 시금석 두루마리 전설. 사서가 전해주는 교훈. 이로써 오늘 가정용품 금강 부를 창출하는 시금석. 이 책을 시금석의 비밀을 알려주는 두루마리라고 생각해보라. 이 책은 시금석의 비밀처럼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가 부를 창출하는 비밀을 알려준다. 당신은 대단한 사업과 달리 가정용품 금강에서 금을 캐는 사업은 일상생활을 위해 꼭 지출해야 하는 애니웨이 머니를 기반으로 하기에 추가 비용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부동산 소득을 창출하듯 집안에 있는 소매 자산으로도
소득을 창출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평균적인 미국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9,250달러이고 그 대부분의 일상생활용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쓰인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집안의 모든 제품을 당신과 가족을 위해 꾸준히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가정용품 금광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대다수 가정이 월마트 같은 소매업자가 자신의 가정용품 금광에서 1년에 7조 달러를 캐가도록 한다는 것도 알았다. 당신이 가정용품 금광에서 금을 캐는 독립사업자가 되면 매장 없는 월마트를 소유하는 것과 같고 여기에서 부를 창출하려면 소매업자 대신 당신이 제품 공급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 모든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용품 금광에서 금을 캐는 독립사업자가 된다면 당신은 리베이트를 받거나 현금 흐름을 창출하거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당신의 노력에 따라 꿈과 목표를 실현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의 시금석을 버리지 마라.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당신의 현재 직업에 만족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할 기회를 얻고 싶지 않은가?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 당신의 수입원을 다양화함으로써 미래를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라. 지금 당장. 가정의 지출을 소득으로 바꾸는 방법. 하우스홀드 골드, 가정 속에 숨겨진 금맥이었습니다.